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타당성 조사에 이어 늦어도 2022년부터 방사관 가속기 건립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북 포항에 이어 충북 청주에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건설이 확정되면서 바이오 산업 등 관련 분야 기초 연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청주 주변에 있는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 대덕 연구단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거주 남성이 강원도 춘천과 서울 이태원 클럽 등을 잇따라 방문한 가운데 이 남성의 친구와 직장 동료 등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2주간 외출과 접촉 자제를 당부했고 방역당국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100년 넘은 대형 고급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하고 지난 7주 동안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부지 선정 소식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6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최대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의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달 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늦어도 2022년 이전에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지선정위원회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확보와 또 올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첨단 원천 기술의 신속한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첨단 산업 분야의 그 핵심 기술 개발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증가된 수요에 대응해서 지난 3월 24일 정부는 신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포함하는 대형 가속기 장기 로드맵 및 운영 전략을 과학자문회 심의회의를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신규 방사관 가속기의 부지 선정은 산업 수요 충족 및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라는 신규 방사관 가속기 구축 취지를 고려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수차례 준비회의와 서면 검토를 진행하였고 또 발표평가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입지와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신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계획을 완료하고 5월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2022년 이전에 구축이 착수되고 늦어도 2028년에는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이 목표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의 구축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회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 기간 동안 공모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5월 6일 발표 평가와 5월 7일 현장 확인을 거친 최종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평가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방사관 가속기 구축 운영 분야 3분, 방사관 가속기 이용 분야 3분, 지반 지질 분야 3분, 산업 입지 분야 2분, 정책 분야 3명의 전문가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3월 17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에서 이미 지난 6월부터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실무 전문가 그룹을 통해 준비해온 부지 선정 평가 기준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검토하였고 3월 2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2차 회의를 통해서 3시간 동안의 장시간 토론과 조정을 거쳐 평가 기준을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4월 8일 유치계획서 접수를 통해서 4개 후보 지역과 부지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서 별도의 전문기관이 각 후보 부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별도의 영역을 통해 후보 부지에 들어온 영상, 소유 현황, 지작물 현황, 토지 용도 및 도시계획, 해당 지자체의 산업, 연구기관, 대학 등 현황과 접근성 및 교통 편의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였습니다. 부지 선정평가위원회는 4월 22일에 3차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이러한 조사 데이터를 사전에 보고받아 검토하고 평가 방향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집안의 안전성, 자연재해 가능성, 진동 유발 환경 등에 대해 현장 지질 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4월 29일 4개의 지자체가 유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각 위원들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제출된 유치계획서에 대해 서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5월 6일에 발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평가는 각 지자체가 유치계획을 25분 발표하고 25분의 질의 정답을 가진 후에 각 평가위원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20분에 걸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위원들은 지자체의 발표 내용과 제출된 유치계획서와 관련 증빙 자료들을 확인하고 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의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제공한 분석 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각 후보 지역의 최종 평가 점수는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으로 하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 지역별로 최고점을 부여한 위원과 최저점을 부여한 위원의 점수는 제외하였습니다. 발표 평가 결과는 충청북도 청주시가 100점 만점에 90.54점으로 1순위, 전라남도 나주시가 87.33점으로 2순위, 강원도 춘천시가 82.59점으로 3순위, 끝으로 경상북도 포항시가 76.72점으로 4순위 후보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발표평가 다음 날인 어제 5월 7일에 지체 없이 1순위 지역과 2순위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실제 상황이 유치 계획서와 전문기관 조사 내용에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1순위 후보 지역인 충청북도 청주시를 신규 방사관 가속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공모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저의 입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동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가 원천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발표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와 대덕 연구단지 등 관련 산업 연구시설과의 연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업비 1조 원을 포함해 6조 7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 최대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 지방자치단체 사활을 건 경쟁 끝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최종 부지는 충북 청주에 돌아갔습니다. 최종 경쟁지였던 전남 나주와 비교해 지형 안정성은 두 곳 모두 비슷했지만 지리적 여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청주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오성 바이오 클러스터와 대덕 연구단지 등 핵심 연구 인프라가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와 제약, 화학산업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관련 산업, 연구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에 인프라 역할을 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최대 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나노 크기의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거대 현미경으로 경북 포항에 2기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초 연구 수요 급증으로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추가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나노 크기의 물질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어 꿈의 현미경이라고 불립니다. 새로 건설되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기존 가속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 최소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1km가 넘는 긴 건물 안에 햇빛의 100경배가 넘는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들어차 있습니다. 나노 크기의 미세한 물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가 하면 광합성 같은 찰나의 현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단백질 구조를 분석한 방사광 가속기 때문에 개발됐을 만큼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장비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거대 현미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시료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시료의 외부나 시료의 내부 구조를 관찰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 방사광 가속기는 포항의 3세대와 4세대 등 2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기초연구 분야를 제외하고도 산업체 수요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40개의 실험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설을 추진해왔고 청주로 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특히 청주에 지어질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3세대 가속기보다 빛의 밝기도 100배 이상이어서 보다 정밀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훨씬 집속이 잘 된 작은 빛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최첨단 연구의 영역에서 이제 극한의 분해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청주 방사광 가속기가 2028년 구축되면 총 3개의 방사광 가속기를 운영하게 돼 연구 분야에 따른 체계적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부품 소재, 신약 개발, 바이오 산업 분야의 연구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원천 기술 개발의 필수 장비로 꼽히는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김근수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최종 부지로 충북 청주가 선정됐습니다. 이 연구 시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짓게 되는 이 방사광 가속기는 어떤 시설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을 만드는 그런 장치이고요.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슈퍼 현미경이라
비유되기도 합니다. 예. 이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이 포항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조명빛하고 레이저 빛이 이 빛을 모을 수 있는 정도가 좀 다르듯이 예. 방사광을 얼마나 더 잘 집속시킬 수 있느냐 이 점이 좀 다르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는 가로로 조금 이렇게 넓은 빛이 나오는 반면에 이번에 이제 신기술로서 도입하려고 하는 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에는 아주 동그랗게 빛을 모을 수가 있어서 훨씬 빛이 이제 강하고 그다음에 잘 집속되어 있는 그런 빛으로 이제 최첨단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기존 장비에 비해서 빛이 더욱 잘 모아서 효과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충북 청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 데에는 단단한 안반 구조와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좀 적다는 그런 지질학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사광 가속기가 아무래도 외부의 진동이 좀 민감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이겠죠? 예, 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사광 가속기로 빛을 만드는 방법은 전자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집안이 좀 불안정할 경우에는 그 전자도 역시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집안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방사광 가속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건지 좀 더 예. 듣고 싶은데요.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일단 가속을 시키고요. 예. 그런 전자를 일정 정도 시간에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넛 모양으로 생긴 어떤 거대한 공간에 이렇게 가둬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방사광 가속기의 외관을 보시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전자가 이제 돌고 있을 때 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미세한 떨림을 이제 주게 되면 예. 이 태양광보다 한 1억 배 정도 강하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주 강력한 빛이 발생이 됩니다. 이를 이제 방사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예. 자, 그렇다면 이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현미경이라고 불리는 만큼 예. 어떤 물질의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수도 있고요. 원자 예. 배열도 관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거대 분자라든지 우리가 생명과학 분야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 분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소재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 전지나 뭐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 분야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초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노 세계를 들여다보는 첨단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신약들이 개발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 신종플루의 치료제였던 타미플루도 이 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면 이런 전염병의 치료제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활용 분야 중에 하나가 이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방식이 조금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표적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치료제 후보 물질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신약 개발의 어떤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미플루도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개발한 바가 있고 현재 뭐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사광 가속기도 지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도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와 같이 이용 가능합니다. 예. 네, 지금과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를 해결하는 그런 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내에는 이미 방사광 가속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3세대, 앞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또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신규 건립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어떤 연구 분야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해서 그런 네.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해외 의존성을 가급적 줄이고 국산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성과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이들 이제 가속기라고 해서 이제 통칭해서 수를 세시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원형 방사관 가속기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우리 포항에서도 이제 3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가 한 대 있는데 예. 사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원형 방사관 가속기만 한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방사광 이용자들이 국내에서는 좀 이용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국외를 방문해서 실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신류 건립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제 이용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포항에 있는 4세대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선형 모양이던데요. 그런데 다목적 가속기는 청주에 설치되는 건 원형, 도넛 모양이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것은 이제 실험을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느냐 여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이제 시간 분해 실험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제 동시에 하나의 실험, 동시 실험이 어렵고 예. 한 번에 하나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형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20개 내지 30개의 실험 장소에서 동시에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다목적이고 조금 더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름에 다목적이 붙였군요. 이 한 가지 시설로 정말 그 다양하게 동시에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자, 이번에 방사광 가속기 이 신규 건립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뭐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십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이 포항 방사광 가속기 그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건립이 된 것인데 예.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첫 번째 썼던 논문을 바로 포항 방사광 가속기로 실험을 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네요. 예, 그와 같이 방사광 가속기의 건립이라는 게 지금 뭔가 과학자를 꿈꾸는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도 예. 이제 나중에 근미래에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예. 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기대 효과라는 것을 어떤 수치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2028년에는 이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이 새 방사광 가속기가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용인시 확진자가 들렀던 클럽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용인의 29살 환자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밖에 대기할 때는 마스크를 썼지만 실내에서는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몰려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등 감염 확산에 위험한 조건을 갖춰 추가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해당 환자는 클럽을 간 지난 2일 증상이 나타났는데 코로나19가 발병 초기 가장 전염력이 높아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부산 클럽 사례의 경우 확진자가 발병 전에 방문해 전파력이 크지 않아 당시에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증상 발현일 등을 토대로 용인 확진자가 지인과 동료, 클럽 접촉자에 코로나19를 전파한 초발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클럽에서 감염된 환자 12명은 19살부터 37살까지 대부분 젊은 연령층으로 아예 증상이 없거나 초기 경증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지자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자체 긴급회의를 열고 이태원 클럽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밀집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클럽 등 유흥시설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부과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새것 방문자는 출입 명부 기준으로 650명, 540명, 320명에 달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자마자 확진자가 클럽과 주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데다 방역 지침을 어긴다고 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게 유흥시설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해당 클럽 앞 모습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도 거리는 인파로 붐빕니다. 지난 1일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린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의 또 다른 클럽입니다. 근처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기 무섭게 다시 손님들이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골목에. 사람이 손님이 꽤 많다. 몇 명 정도?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 여기 뭔 일이 한번 벌어지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한동안 지자체마다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휴업했던 업소들. 이 기간 동안에는 엄중하게 이런 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또 엄중한 처벌을 저희들이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된 지난달 20일, 서울 지역에서만 절반 이상 영업을 재개했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뒤에는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발열 체크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있지만 어긴다고 해도 제재하긴 어렵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떤 법적 제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게 되는 유흥업소는 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까지 합쳐져 언제든 슈퍼 전파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불시 단속을 벌이거나 환기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를 앞두고 개학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며 단 한 명의 감염도 막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방역이 잘 지켜져야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수 있고 또 학사 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도 학교 방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 조성 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혼자 따라가기 벅찼을 것이고 또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더구나 장애 학생들 또 예체능과 실습 전공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학습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입니다.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같은 기본 수칙 준수와 함께 교실 환기와 일상 소독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감염도 막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갑시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식당과 놀이공원 등 업종별로 지켜야 할 자세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침을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역,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이 밀집한 서울의 한 골목.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섭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수칙인 사람 사이 1m 거리 유지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1m씩 늘어서 쓴다 그러면 그 줄이 굉장히 많이 엉키고 길게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 식당 안 사정도 비슷합니다. 함께 식사할 때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으라고 방역당국은 권고하지만 마주 앉아서 같은 냄비에 수저를 담그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테이블 간격을 최소 1m로 유지하는 식당도 많지 않습니다. 1m도 정말 넓은 가게 아닌 이상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건. 테이블을 빼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확 넓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죠, 그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님을 불러 모으는 상인들. 시원한 대로 오세요. 다양하게 많아요. 오세요, 어르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감염을 막는 데에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평소 사람이 몰리고 이렇게 길도 넓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생활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인 2팔 간격 거리두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놀이공원은 그나마 낫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고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놀이기구를 소독합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곳곳에서 줄 간격을 지키지 않는 것까진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 내리는 분도 있는데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항상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옆 사람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KTX나 고속버스처럼 오랜 시간 탑승할 경우엔 한 칸씩 떨어져 예매해야 하지만 이 역시 이용객이 많으면 사실상 지키기 힘듭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반영해 업종별 세부 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개학 이후 한 달간의 원격 수업 동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교사는 5%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교사 22만 4천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펼친 교사는 5.2%뿐이었습니다.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제공형 수업을 한 교사가 10.6%, EBS 강의 등을 보도록 하고 과제를 병행하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한 교사가 40.9%, 두 가지 이상을 섞었다는 교사가 43.3%였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섞었다는 교사 중에서도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을 활용했다는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이 성공하도록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서는 한편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역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겸 특위총괄본부장은 당정은 고용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정책 사업을 발굴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공감했지만 일부는 뒤늦게 행정명령까지 동원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승강장에 줄을 선 이용객이 하나같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3일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사실 좀 시민들이 경각심 자체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최소한 마스크라도 좀 쓰고 최대한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구시도 여전히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는 만큼 방역 고삐를 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찬성하는 시민이 절대 다수였다고 설명합니다. 시민들의 약 한 93% 정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처벌하자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하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시민에게 벌금까지 물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옵니다. 2달 넘게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방역 수칙을 지켜온 시민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 마스크는 거의 문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런 거를 법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약간 심기를 건들 필요가 있나, 뒤늦은 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확산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건 대부분 공감합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한 시민에게 벌금으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대구시의 행정은 과잉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민간에서도 이용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고 BL3 보유기관과 민간 기업을 연결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BL3 보유기관만 다룰 수 있는데
그간 민간에서는 자체 시설 구축이 어려워 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범정부 지원자는 또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치료에 이용하는 혈장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기업의 파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3년 전통의 대형 고급 백화점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7주간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률이 대공황에 버금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인 니만 마커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는 이중고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43개 매장 전체에서 영업을 중단해왔고 그 결과 14,000명에 달하는 직원의 대부분도 일시 해고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두 번째 대형 소매업체입니다. 지난 4일 미국의 유명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 제이크루도 파산 보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중저가형 백화점인 JC페니도 파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파산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실업 대란은 여전합니다. We know that the economy is going to get hit, and that's why the markets went down.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약 317만 건으로 최근 7주간 일시해고 등을 통해 약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 전체 노동 인구로 보면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7주 연속 주당 실업수당 청구가 수백만 건인 것은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간은 매월 평균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순식간에 사라진 일자리 수가 반영되면 4월 실업률은 대공황급인 20% 전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자랑해온 최장기 일자리 증가는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경제활동 재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용실 주인이 경찰에 잡혀가고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고객이 총을 쏘기도 했는데 주별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주정부 지침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했다가 경찰서에 갇혔던 미용실 주인이 석방되자 주민들이 환호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I'm a little overwhelmed. 오클라호마주에서는 맥도날드 매장 내에서 식사를 거부당하자 손님이 점원들에게 총을 쏘며 분풀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세부 지침이 미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고 주별로 시행되는 과정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직종별 세부 지침을 작성해 지난 1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와 보육시설, 대중교통, 회사 식당 등 공공장소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에 대한 권고와 지방정부의 단속 기준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백악관이 이를 막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People said that the scientists were told it would never see the light of day when they asked why. 백악관은 하지만 이 문건을 일반 공개용으로 승인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 발병 상황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구체적 지침은 주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States lead on this, and that's what we're doing. It's governor-led decision, but we encourage everyone to follow the expert. 이런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차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경제 정상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신규 확진자가 지금의 8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백악관은 이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초유의 공중보건 위기 속에 재선에 몰두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역 당국과 곳곳에서 마찰음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 3월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에 대해 효과적인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미국 하원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의 경제소비자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인 라자 크리슈나무시 의원은
현지 시각 7일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인 크리슈나무식 의원은 성명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는 행정부가 3월 중순까지 이들 두 집중 발병 지역으로부터 미국 공항을 통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슈나무식 의원은 미국행 항공편 승객에 대한 탑승전 검사와 관련해 3월 3일부터 14일 사이 백악관은 이탈리아와 한국의 검사에 의존했으며 미국 관리들은 이탈리아에서 탑승객 검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감독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각 7일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19 항체 검사 결과 25개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2만 7천여 명 가운데 6.8%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감염됐지만 큰 증상 없이 회복하면서 이미 항체가 생겼다는 의미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감염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뉴욕주 주민의 전체 항체 양성 비율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앞서 식료품점이나 대형 유통점을 찾은 뉴욕 주민 7,500명을 상대로 진행된 항체 검사에서는 14.9%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뉴욕시에서는 양성 비율이 20%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용인 66번째 확진자가 이태원의 클럽 등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의 20대 확진자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비롯해서 동선이 무척 컸습니다. 확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용인 20대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안 나온 상황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10명 이상의 추가 감염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이 추가 감염자는 20대 확진자하고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어쨌든 현재의 우리나라 안정세를 고려해 볼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나 앞서 이제 매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점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인 확진자는 하룻밤 사이 클럽과 주점 5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클럽에만 1,500명이 넘는 그런 방문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클럽은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고요.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제 클럽과 같은 과거 클럽이나 노래방, PC방 등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전파 위험성은 계속 제기돼 왔었고 실제로 집단 감염도 발생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클럽과 같은 공간은 이런 밀폐된 공간의 요소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어떤 신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앞서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줌바 댄스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활동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비말 전파에 의한 전파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이 일정 부분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확진자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2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감염되었다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을 한 건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두 가능성 모두 이태원 클럽에서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거로 봐서는 두 가능성 중에서는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됐을 경우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추가 감염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2차 감염자가 나온 상황이고
즉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대등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학조사 결과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확진자는 가평이나 춘천 등으로 또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간 친구 한 명이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또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 역시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무증상자가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 20대 그 용인 20대 남성의 친구 이분이 지금 같이 이태원 클럽 가기 전 일정에서 여행을 같이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이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태원 클럽 가기 전에 어떤 감염이 있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친구도 같이 클럽을 방문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됐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감염됐는지 그 전에 감염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는데 어찌됐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어떤 감염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시점에서는 무증상자에 대한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이렇게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그 코로나19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미스테리한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바이러스의 감염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게 되면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지금처럼 무증상 상태 또는 경미한 증상에서 어떤 감염도 되고 전파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 계속 잘 지켜져야 할 텐데요. 생활 방역이라고 해서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 수칙이 완화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지금 우리가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닌 상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좀 완화된 방역 대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언제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고 비단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앞으로 등교 개학 이후에는 또 유사한 상황, 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어떤 방역 지침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어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주말입니다. 역시 이번 주말에도 많은 이동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계속 개인 위생을 잘 지켜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그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게 중요할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떤 지침들이 그 기본 핵심 지침으로 5가지 보조 수칙으로 이제 4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비단 이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하실 때에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뭐 손 씻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방역 지침에 잘 따라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언제든 용인 확진자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확진자와 혹시라도 동선이 겹친다면요. 주말 동안 외출을 삼가고 또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해서 조치사항에 따라야겠습니다. 그래대고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지자체 긴급회의를 열고 클럽 집단 감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오늘 저녁 8시를 기해 한 달간 전국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대본은 용인 확진자 클럽 집단 감염을 계기로 지금의 자율적 기준으로는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가 힘들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바뀌면서 잠시라도 개인 위생이나 방역 수칙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